근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으로부터 FA-50 전투기를 다량 수입한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가 천궁2 방공 시스템과 천무 다련장 로켓포를 한국으로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방어 무기와 가장 중요한 공공 무기를 한국에서 구입했다는 뜻이에요. 인도는 이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무려 300문 이상 구매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자, 유럽과 아시아, 중동 등의 지역 안보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먼저 유럽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우크라이나라는 유럽의 앞마당을 러시아가 침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완벽한 종전 형태가 아니라 휴전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아마 유럽은 10년 또는 15년 후에 러시아가 군비를 재건하고 다시 유럽을 발트 3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유럽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가 진정한 주적이라는 인식은 거의 고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라는 원래 기존의 어떤 적대적 세력이지만 이 적대적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목적도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충분히 3년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의도한 목적은 거의 달성했고, 미국은 이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킨 다음에 모든 그 힘을 아시아 쪽으로 돌려서 중국에 대항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미국의 주적이 과거 소련에서 지금의 중국으로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중국을 제압하는 가장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서 미국이 선택한 전략은 러시아 끌어안기에 집중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보도를 보면요, 유럽을 버리고 러시아를 끌어안았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요구 중에 하나가 나토의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진정한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나토의 미군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동아시아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입장에서는 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러시아라는 주적을 인식하게 된 부분, 이 부분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나토의 미군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중의 위기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유럽은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구사하는 이러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유럽은 단기간 동안에 10년, 15년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를 능가하는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핵 국가고요. 동시에 재래식 전력만 하더라도 아마 10년쯤 뒤면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동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양적으로 엄청난 확대가 가능할 텐데,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군비 축소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무기를 생산해내는 능력 자체가 거의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은 단독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미국이 유럽을 상당히 높이 대우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냉대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굴종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럽의 생존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유럽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관점을 중동 쪽으로 좀 넓혀보겠습니다. 중동의 핵심 국가 중에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으로부터 FA-50 전투기를 다량 수입한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가 천궁2 방공 시스템과 천무 다련장 로켓포를 한국으로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방어 무기와 가장 중요한 공공 무기를 한국에서 구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무려 300문 이상 구매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베트남이 여기에 합류를 했죠. 2024년에 베트남의 수원푸 국가 원수가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베트남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갔습니다. 거의 준 동맹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죠. 25년에 K9 자주포 수십 대를 한국에서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구매한 자주포를 베트남, 중국 국경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한국으로부터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이라는 미국의 잠재적인 적들을 대상으로 유라시아 포위망이 완성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세계 각 나라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했다는 것이 국제 정치학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한다는 뜻은 미국이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기라 할지라도 그 상당수가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한국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했다는 뜻은요. 거의 구매 국가는 한국과 거의 군사 동맹 관계가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하고 동맹관계 형성됐다면 한미 동맹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한국 무기를 구입한 국가들은 미국 편에 줄을 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포위망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접경 국가들 거의 대부분이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삼으로써 실제 이 신냉전,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는, 중국 봉쇄를 하는 그런 라인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러우 전쟁이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패권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 유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유럽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경도했다. 미국 편에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줄을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유럽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최종 목적지가 시베리아 가스라인의 최종 목적지가 부산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미국의 허락이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러시아는 전쟁 과정에서는 중국과 거의 동맹관계를 이루었지만 전쟁 후에 러시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시장을 확보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친미화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북한 입장도 북러 군사 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에 북한 러시아가 거의 동맹 관계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친미화된다면 북한도 친미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한민국, 러시아, 북한으로 이어지는 중국 봉쇄하는 그런 라인이 됨으로써 과거 미소냉전에서 소련을 봉쇄함으로써 냉전이 본격화된 것처럼 이 중국 봉쇄가 완성이 된다면 신냉전이 본격화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이러한 그 포위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로 글로벌 사우스라는 국가들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죠. 과거에는 브릭스라는 말도 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과 제휴를 추진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관세 전쟁에서는 지금 상호 관세 대상 국가들한테는 개별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그렇다면 개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그 개별 국가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한다면 관세를 훨씬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은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도 좋은 관계가 맺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러우 전쟁이 벌써 3년 동안 진행이 됐고, 또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벌써 이 장기적인 전쟁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대단히 약화된 거예요.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가 소진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에너지 측면에서 이제 유럽 시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타격이 벌써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대체하는 시장이 바로 인도와 중국이 거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구매를 해주는데 그렇다면 벌써 굉장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휴전 단계가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지 몰라도 유럽은 해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력은, 경제력은 점점점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의 국력은 전성기 때 비교해서 50%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장기화로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은 저는 유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쟁 전에는 러시아로부터 아주 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아주 값싼 원가로 활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나토라는 그 체제가 강력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나토의 사실 주력 군대는 미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다 이 러시아를 상대로 지켜주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유럽은 그 군사 방면에서 거의 비용을 줄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복지로 돌리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전쟁 전에는 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대규모 공급을 함으로써 유럽 입장에서는 세 가지 삼중 이익을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을 겪고 나서는요, 이 세 가지 분야가 전부 다 삼중 이익이 아니라 삼중 손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값싼 러시아 에너지가 차단이 되고, 대신에 미국의 LNG를 몇 배 비싼 LNG를 사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군사 부분에서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실감한 아주 멘붕에 빠진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70년 만에 재무장을 한다든지, 폴란드 같은 경우는 원래 사용하는 국방비의 두세 배를 늘리기까지 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를 사들였거든요. 그러면서 군사비 지출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진정한 주적인 러시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중국이라는 실체를 또 인식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해서도 디리스킹, 디커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럽과의 관계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삼중 이익이 삼중 손실로 바뀜으로써 유럽은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게다가 원래 유럽은요, 첨단 기술 방면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삼중 손실에다가 첨단 기술 약세가 더해짐으로써 유럽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도 미국 GDP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유럽 전체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 규모였는데 지난 수십 년간도 이런 첨단 기술 이런 부분에서 약세였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점점 더 작아지는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군사 수단을 동원해서 점령해버렸거든요. 아마 이 영토를 여전히 러시아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것은 즉 무력을 통해서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 위반입니다. 즉 국제법 위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러한 행태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엔 헌장 같은 국제법은 무시하면서 러우 전쟁과 유사한 그런 분쟁들이 세계 각지에서 아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서는 미국이 LNG를 유럽 시장에 러시아를 대체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진출한 그런 상황이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러우 전쟁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전쟁을 모두 플랜을 짜고 작전을 지휘하고 첨단 정보들을 끌어들여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미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러우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전쟁들은 미국 군사력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대리전의 양상을 띄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군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경험을 축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에서 AI 시스템이, 미국이 자랑하는 AI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전쟁 전과 지금의 어떤 AI를 통한 전쟁 수행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공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에 미국이 참여해서 절반을 가져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과거에도 그랬어요. 미국이 2차 대전 때 이 소련과 유럽을 도와서 독일과 전쟁을 했는데, 소련이 독일과 전쟁에서 지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군의 무기를 지원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소련이 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군사 무기에 대한 비용을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갚아 나갔을까요? 2차 대전 때 사용한 그 무기의 대가를 2006년 때까지 갚아 나갔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중동에서도 미군의 첨단 군사력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수백 개의 그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쏘았지만 거의 100% 거의 뭐 가까이 다 격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100대 전투의 전투기를 보내서 이란이 가장 중요한 첨단 방공 요격 시스템을 다 격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동 전체에서는 서방의 군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사실상 패권자 같은 위치다. 그렇게 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최근 한 1년 전부터 북한이 심상치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1년 전부터 북한은 우리를 과거와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남조선 또는 남조선 괴뢰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의 문서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빼버리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중국을 북한이 배신해서 북러 군사 동맹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군사력을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러우 전쟁에 투입하기까지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최근에 북한의 심각한 대전략 변화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추진해왔던 핵과 ICBM 개발에 관련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과거 수십 년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핵과 ICBM을 개발해왔는데 이 핵 개발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누가 이 개발을 결정했을까요? 저는 김일성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유지를 이어받아서 손자까지 이러한 핵과 ICBM을 개발하는 목표를 추구해왔다. 추구한 이유는 뭐냐면요. 70년 전에 발생한 한국전쟁을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국전쟁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남한이 경험한 전쟁과 북한이 경험한 전쟁이 완전히 양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미군 폭격기가 엄청난 폭탄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남한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니까 한 발의 폭탄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군 폭격기가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차 대전 때 연합국이 사용했던 모든 폭탄의 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퍼부었습니다. 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70년 전에 북한 전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생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을 북한인들은 경험을 했고 남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당연히 김일성도 그런 경험을 가장 처절하게 한 사람입니다. 자, 김일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은요, 2차 한반도 해방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반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찾은 아이디어가 바로 북한이 핵과 ICBM을 보유한다면, 자, 미국의 LA나 뉴욕을 핵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 김정일한테 유지를 이어 넘겼고 아들 김정일도 동일한 거죠. 김정은도 동일했으니까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2023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자체 핵무장 얘기를 언론에 살짝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워싱턴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워싱턴 핵동맹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만약 북한이 됐건 뭐 중국, 러시아가 됐건 간에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로 핵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그 나라가 북한이라면 북한이 핵공격을 했을 경우는 그날로 북한 정권을 파멸시켜버리겠다고까지 바이든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정은은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핵과 ICBM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이 개입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몽상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소위 우리가 최초로 오픈한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5라는 미사일이거든요. 이 미사일은 특징이 벙커버스터형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관통탄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탄두를 자랑합니다. 무려 8톤에서 9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폭발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폭탄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깊이 내려가냐 하면요. 강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100m를 내려가고요. 일반 토사일 경우는 300m를 뚫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 전쟁 유사시에 김정은이 지하 방카에서 전쟁 지휘를 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지휘하는 지하 방카가 수십 군데 되는데요. 이미 그 위치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카 지하 깊숙이 300m쯤에서 김정은이 전쟁 지휘를 한다고 했을 때 참수작전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현무5 같은 미사일이 수십 발 발사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하 방카로.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지하 방카를 최소 100m는 뚫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100m쯤에서 폭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 더 밑에 깊이 있는, 지하 깊이 있는 김정은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100m에서 터진다 하더라도 지중해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여파가, 충격파가 그 방카에 있는 공기 흡입구라든지 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자,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신념체계가 무너지고 자신의 생존이 보장받지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북한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통일하지 않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중국을 배신하고 러시아와 동맹까지 맺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선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가 목표를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를 어디에 설정했을까요? 시진핑은 동의하시겠지만 대만 수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2027년 전후에서 아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군대가 미군보다 더 우월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잘 알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시진핑이 이 미국과의 전쟁을 감안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을 어떤 전략을 설정했을까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대만에 집중시킨다면 승산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구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미군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 지금 우리 한반도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동유럽에 러우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발생하기 전 2022년경에 러시아의 푸틴이 베이징에 와서 시진핑을 만나거든요. 이 전쟁에 대한 양해를 얻기 위해서 방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진핑이 푸틴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자, 중러 관계는 리미트가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리미트가 없다. 즉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중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이 러우 전쟁을 사주를 했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중동에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즉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거의 준 테러 집단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국경선을 넘어서 도발했죠. 이 국경선 주변에 이스라엘 거주민 마을들을 습격해서 무려 1,몇백 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하마스라는 집단은 단독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하마스는 누가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될까요? 100% 이란이 지원해주는 그런 나라가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하마스가 공격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란도 과거 수십 년간 핵 개발을 시도하다 보니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서방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자산인 석유를 판매 금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석유를 팔지 않고서는 경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이란이 이란 석유를 전 세계에서 이란 석유의 90%를 단 한 나라가 사주거든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당장 중국이 이란 석유를 매입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하마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중동에서 벌어진 이 분쟁조차도 결국 중국의 배후의 영향력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지만 이런 모든 분쟁을 아우르는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중 신냉전이다. 그래서 모든 분쟁에는 미국과 중국이 개입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북한의 최근 대전략 변화 중에서 북러 군사 동맹이 이제 벌어졌고, 북러 군사 동맹이 벌어짐으로써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괴리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지금 러우 전쟁이 이제 종전 상태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 종전에 대한 중재를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이 사실 가장 중요한 그 국가 목표는 바로 중국 제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제압을 위해서 이 트럼프 신정권이 채택한 방법은, 구체적인 전략은 지금 러시아 끌어안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미소 냉전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 중공과 한 팀을 이뤄서 미국과 대항을 하는 형세였는데, 그 닉슨 대통령 시절에 헨리 키신저라는 그 국무장관이 중소 분쟁이 발생한 틈을 타서 소련 품에서 중공을 떼어내 버리거든요. 미국에서 끌어안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소련 중공 2대 미국 1, 2대1 구도에서 오히려 소련 대 미국 중공 구도가 됨으로써 소련이 결정적으로 취약해졌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소련 연방 해체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은 저는 키신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끌어안기를 영 닉슨 전략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닉슨이 과거에 소련으로부터 중공을 끌어낸 것처럼 그 정반대로 이번에는 중공 품에서 있는 러시아를 끌어안음으로써 중국을 제압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변수는 우리 대한민국은 러우 전쟁 과정을 통틀어서 뭐 인도적인 지원을 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간다면 한러 관계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푸틴이 여러 번 했는데 다행히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필요성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미국, 러시아, 남한, 북한이 연결됨으로써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변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 안보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질 이 사건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입니다. 이 관세 전쟁은 단순히 뭐 협상을 통해서 진정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의 최종 결과는 중국 고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포함하는 서방과 중국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디커플링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경제안보 전략은 이런 디커플링 국면에서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진영 입장을 고수해야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제조업하고 중국의 제조업이 전방위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쟁 속에서 중국의 관세율이 지금 145%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25%인데 아마 10%대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 격차를 중국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오늘 시점에서도 미국향 중국 수출이 거의 3분의 2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거의 다 전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축소된 물량 전체를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나라가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압도적인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미국이 압박이 단순히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호 관세 대상 국가가 57개 국가인데 이 나라들하고는 개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별 협상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유 수출을 막겠다는 거예요. 자,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미국을 수출하게 되면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베트남한테 미국이 중국에서의 수입을 확연히 줄이라, 오히려 차단해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축소를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중국한테 수출하는 부분은 늘리거나 유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중국이 미국 수출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 갈 수많은 그 물량들을 아주 덤핑으로 전 세계 국가들한테 뿌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거의 밀어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테무나 알리 같은 그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저가 제품들을 대량으로 아마 밀어내기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미국을 고려한다면 비관세 장벽이라도 세워서 이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미중 갈등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미중 갈등이 도대체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이제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전 지구상에서 하나의 지역 패권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륙을 거의 통제하는 지역 패권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메리카의 패권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나 유럽에서는 패권국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메리카 패권국인 미국이 자신의 국가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려면 국제정치학자들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기와 같은 패권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들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패권국의 등장을 4번 정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에 의한 해외 균형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차 대전이 1914년에 발생하는데요. 독일의 빌헬름 황제가 유럽 패권을 차지하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막바지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독일 제국의 야욕이 꺾여버리죠. 독일 제국은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이 동일한 이유로 2차 대전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 아돌프 히틀러가 일으킨 그 2차 대전에서도 역시 막바지 단계에서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독일 3제국이 멸망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애인하고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동시대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소위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다 점령해버리죠. 심지어 진주만까지 기습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때림으로써 아무 잘못도 없는 일본 주민 수십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해버리죠. 그리고 일본을 점령한 메가드 사령관이 메가드 헌법이라는 헌법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일본의 평화헌법입니다. 이 평화헌법 구조에 보면요, 전쟁 포기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도 포기한 그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의 미국의 준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는 소련이라는 공산국가가 세계 적화를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련이라는 그 유라시아의 패권 도전 세력에 대해서 유라시아의 모든 나라와 동맹을 맺고 소련을 봉쇄해버립니다. 소위 미소냉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소냉전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돼 버리거든요. 자, 20세기 동안 미국은 4번의 해외 균형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경쟁은 21세기 들어서 5번째 미국의 해외 균형 행위의 대상국이 된다라고 국제정치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세 갈등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이 맞다면 중국은 이 지금 중국에 대한 압박, 관세,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카드들이 활용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이 멸망할 때까지 저는 진행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미중 갈등은 최하 저는 10년 이상 가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이익을,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 포괄적 동맹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군사 동맹이었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안보 면에서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고, 또 첨단 기술, 또 다양한 산업 협조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 미국과 강력한 포괄적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배터리, 조선, LNG, 원자력, 수소에너지 같은 분야가 미국과 긴밀하게 산업 협조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한반도에서 구체적인 주도권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2022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낸시 펠로시란 하원 의장이 방한을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미국 정치 서열 한 3위 정도에 되는 그런 거물인데 윤 대통령이 이 사람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피해 다녀요.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박진 외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70년 한미 동맹 역사 중에서 가장 한미 간의 긴장이 고조화된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왜 낸시 펠로시를 피했냐 하면, 당시에 통설은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당시에 북미 간에 종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전협상. 종전협상이 된다면, 우리가 종전이 되면 유엔 사령부가 해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삼축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했던 강경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낸시 펠로시를 보내서 지금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종전협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협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 자, 그러나 그 몇 달 뒤에 미국은 윤 대통령을 여러 방면으로 설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설득이 이루어진 것 같은 게 그 몇 달 뒤에 8월 달입니다. 22년 8월 달. 그때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차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북한이 핵 포기 의사만 표명하더라도 한국은 북한이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다 제공해 주겠다. 우리가 도로, 철도, 전기, 통신, 공공시설, 병원, 상하수도, 이런 모든 인프라를,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제 타격 운하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종전협상을 진행 중이었던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 대통령을 설득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정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 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에다가 종전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는 거고, 그러나 북한이 종전이 됐다 소치더라도 경제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 경제 재건에 대한 모든 비용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으로 대한민국이 부담한다는 그런 어떤 패키지성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핵 해결, 종전, 그 다음에 담대한 구상 패키지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진행되다가 중단이 된 거죠. 왜냐하면 몇 달 뒤에 동유럽에서 러우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러우 전쟁도 하나의 중요한 카드였고, 한반도도 중요한 카드였는데, 이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패키지성 협상이 지하에 묻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시 러우 전쟁의 종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선언한 이상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개발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북한, 남한이 경제적인 어떤 협조 체제가 된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연해주를 개발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러시아는 연해주를 이 중국의 위협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한러 관계가 부활되고 연해주 개발에 참여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그런 억제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도권이 강력하게 우리한테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중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놓고 다투는 패권 투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개념이 아주 인구에 회자되고 있거든요. 이 단어는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소개됐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이 책에서 최근 500년 정도 세계 패권 투쟁 관련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요. 16번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이 16번 중에서 무려 12번이 실제 군사적인 충돌, 전쟁으로 이어졌고 4번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이 발생한 케이스하고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그 구분 기준이 앨리슨 교수는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걸린 경우는 거의 전쟁으로 이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500년 전에 유럽 그리스에서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양 세력 간에 이제 패권 투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양쪽으로 이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27년간 패권 투쟁을 진행을 하는데 아주 참혹한 내전이 발생한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그 국토 전체가 초토화되고 완전히 폐허화되다시피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가 최강 패권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몰락해 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었고, 이 투키디데스는 역사가인데요.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 이 그리스 내전사를 기술한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전쟁이,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한 문장으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이 양세력 간의 이 처절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테네의 세력 신장과 이를 지켜본 스파르타가 매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패권자인 스파르타가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아테네의 그 세력 신장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국제 정치학자들이 바로 이런 개념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제 용어화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중 경쟁이 바로 21세기 들어서 이제 새로운 국제 패권 투쟁이라면 이것이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석 여하에 따라서 미중 경쟁이 단순히 뭐 두 나라 간의 경제적인 어떤 대립 이런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충돌,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 최근 수십 년간 동북아에서 중국이 무섭게 부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보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최근 수년 동안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전부 다 철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 철수된 군사력이 거의 아시아 쪽에 서태평양 쪽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중국 때문에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전쟁은 이 국제 정치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면 제발 내 이론이 틀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 이론이 맞으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논점으로는 만약 미중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느 곳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3군데 정도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남태평양 바다에서 해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양안, 그러니까 중국,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3곳 중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단연코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한반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미중 간의 전쟁이 남태평양 바다에서나 아니면 대만 전쟁에서나 발생한다면 지금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미중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생사존망을 가늠하는 그런 중대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국가인데요. 이 새우등 터지는 국가,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 국제 정치학에서 가장 유일한 생존 전략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적 균형 전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 군사력 1위, 2위, 3위 국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군사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알려지고 있죠. 재래식
전력만 본다면 세계에서 5위 또는 6위 정도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핵무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계 군사 5, 6위를 하는 강한 군사력 국가라고 하지만 세계 1, 2, 3위에 핵무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외부에 강력한 동맹국과 제휴를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미경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양다리라든지 중립 전략을 채택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국제 정치학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자, 유럽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중립국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스위스가 위치한 곳은요, 지정학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고산지대에 있는 고산지대 국가인데요. 스위스는 주로 뭐 관광객이라든지 등산객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그런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 스위스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스위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가 무장 중립을 주장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주변 국가들이 그래 중립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대단히 중요한 군사 지정학적 요충지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패권 향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양다리라든지 중립을 취하게 된다면 이러한 회색 지대에서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략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고 유일한 전략은 외적 균형 전략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국제 정치가 아주 살벌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신들의 그 생존을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로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떤 국가의 생존을 이제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단연코 군사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군사력 중에서 육군, 해군, 공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군대를 어떤 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통 미 해군 같은 경우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이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한 척에 무려 수조 원이 들어간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도 한 대당 뭐 수천억 가는 엄청난 고가 장비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학에서는 육군이 가장 중요한 군대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패권 투쟁에서 상대방을 항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의 육군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수도를 점령해야 됩니다. 점령하고 그 위에 전후 통치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군대는 육군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육군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육군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가장 최대의 전선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2차 대전의 직후에 미국은 세계 경제 규모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경제력으로나 군사력 최강의 국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핏 생각하면 유라시아 국가들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미국을 무서워해서 2등 국가인 소련과 힘을 맺고 동맹을 맺고 미국에 대항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라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오히려 1등 국가인 미국과 손을 잡고 소련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바로 소련 육군이 무서워서 그랬던 겁니다. 소련 육군은 배 한 척 띄우지 않고도 유라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육군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육군한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대단히 큰 바다를 건너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우리나라에 이 상륙작전 할 수 있는 대단히 큰 군함이 있거든요. 아마 2만 톤 가까이 되는 독도함이라는 상륙작전 거대한 군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륙작전 전용 이 독도함에 우리 해병대 병력을 몇 명이나 실을 수 있을까요? 700명 정도밖에 실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큰 바다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1등 국가의 미국이라도 유라시아 국가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이 중국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라는 아시아 국가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14개 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친중 국가는 2개밖에 없습니다. 북한하고 미얀마입니다.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반중, 친미 선택했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 중국 육군이 두려워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월남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장기간 미국과 정말 엄청난 전쟁을 한 나라이죠. 그런데 이 베트남이 미국과 최근에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육군이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이 육군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전쟁은 80에서 90%가 모두 주변 국가의 전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원교 근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가까운 나라가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동맹이라는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동맹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고 종속적인 개념이거든요. 동맹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맹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적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주적이라는 것은 자국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타국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적이 우리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한테 어떤 나라가 주적일까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주적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주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그 군사력이나 국력으로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거든요. 전쟁을 일으킨다면 3.1치도 군수물자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핵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공갈용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자, 지금 미국은 뭐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열외로 하고요. 자,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이 우리의 주적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는요, 군사력이 비슷한데 군사력이 비슷한 나라가 바다 건너 상륙작전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은 서로를 죽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주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적이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도 주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요, 지금 유럽 국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러시아의 모든 그 군사력, 자원, 이런 모든 부분은 우랄 산맥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만약에 대한민국과 전쟁을 결정한다면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대규모 파병을 해야 되고 엄청난 규모의 군수물자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몇 방만 때려버리면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우리를 죽이기 어려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북한을 통해서 중국 육군을 우리한테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 육군이 가장 크게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를 정말 위협하는 주적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동맹을 선택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외적 균형 전략을 구사해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동맹국은 가장 강한 국가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중 사이에 어느 나라가 강할까요? 미군이 세겠습니까? 중국군이 셀까요? 당연히 미군이 셉니다. 자, 어떤 전문가들은 한 10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기술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상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도 불리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 그런 불리함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압도적으로 미국 군사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이 훨씬 강력한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주적이 또 중국이고 미국, 중국 중에서 더 강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 균형 전략에 우리의 동맹국으로 삼아야 되는 나라는 단연코 미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의 외교 균형, 생존 전략의 열쇠는 바로 한미 동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